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국민연금 20년 넘게 꼬박꼬박 냈는데 막상 받으려니 얼마나 받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면 옆집 친구는 기초연금 받는다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서류를 냈는데도 왜 탈락했는지 억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까지 이 헷갈리는 연금 4가지를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안 보시면 진짜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을 그냥 국가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신청 못하고 몰라서 조기 수령했다가 평생 30% 깎여서 받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연금을 합법적으로 더 많이 받는 방법, 실수하면 안 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제발 끝까지 봐주세요. 딱 30분만 투자하시면 남은 노후가 달라집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채널에 오셔서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런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부터 풀어드릴게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연금. 이 넷이 다 따로따로인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이름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내가 돈 내고 받는 연금이고 하나는 국가가 생활지원 차원에서 주는 연금이에요. 이걸 먼저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내가 돈 내고 받는 건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이에요. 그리고 그 국민연금 안에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요. 노령연금은 나이 들었을 때 받는 거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거고 유족연금은 내가 죽었을 때 남은 가족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 받는다고 말할 때는 사실 대부분 노령연금을 받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내가 돈을 낸 적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못 낸 분들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다가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인연금 이름이 제각각 나오는 거예요. 전부 같은 말입니다.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각각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먼저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절반씩 내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본인이 다 내요. 보험료율은 지금까지는 월소득의 9%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바뀌었어요. 2025년 3월에 국회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통과됐거든요. 이 개혁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매년 조금씩 올려서 최종적으로는 13%까지 올릴 계획이에요. 그러면 부담이 늘어나는 건데 왜 했을까요? 받는 돈도 올려줬기 때문이에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서 내가 일할 때 받던 월급 대비 은퇴 후에 연금으로 얼마나 돌려받느냐 하는 비율인데요. 2025년엔 41.5%였는데 2026년부터 43%로 올랐어요. 쉽게 말하면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냈어도 이제는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단, 이건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이미 연금 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제 국민연금 수령 나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60세 되면 국민연금 받는다고 알고 계신데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달라요.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으셨고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61세부터 받고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63세부터 받아요. 1961년생부터 1964년생도 63세고요.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 1969년생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아요.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소 10년, 즉 120개월을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못 채우면 연금으로 못 받고 그냥 일시금으로 돌려받아요. 이 10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됐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신청을 해야 나와요. 자동으로 안 들어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국번 없이 1355 이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 67만 원이에요. 그런데 20년 넘게 성실하게 내신 분들은 100만 원 훌쩍 넘게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2026년 1월부터는 기존에 연금 받고 계시던 분들 모두 약 755만 명이나 되는 수급자분들 전부 다 2025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 2.1%를 반영해서 연금액이 인상됐어요. 100만 원 받던 분이라면 이제 매월 102만 1,000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작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매달 쌓이면 1년에 25만 2천 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기 수령 얘기를 해볼게요. 조기 노령 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65세에 받아야 하는 분이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절대 모르면 안 되는 함정이 있어요.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깎여요. 1년 앞당기면 6% 감액, 2년이면 12%, 3년이면 18%, 4년이면 24%, 최대 5년 앞당기면 30%가 깎여요. 그리고 이 깎인 금액이 평생 유지돼요. 나중에 회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라면 65세에 매달 100만 원을 받으실 분이 5년 일찍, 그러니까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하면 평생 70만 원만 받아요. 5년 일찍 받으면 이득처럼 보이지만 계산해보면 보통 75세에서 78세 사이에 손익분기점이 와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오래 사실 분들은 절대 조기 수령을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본인 건강 상태, 현재 생활비 상황을 먼저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해요. 조기 수령 자격도 있어요. 나이 조건 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월 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이하여야 해요. 소득이 너무 많으면 조기 수령을 못해요. 반대로 연기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받을 나이가 됐는데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렵지 않아서 나중에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어요. 대신 1년 늦출 때마다 연 7.2%, 원로는 0.6%씩 연금액이 올라가요. 5년 최대로 미루면 36%를 더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연기연금은 건강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 또는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실 분들한테 특히 유리해요. 다만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계속 가입 제도가 있어요. 만 60세가 됐는데 10년을 못 채웠다면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서 수급 자격을 채울 수 있어요. 또 과거에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추납 제도를 통해 나중에 그 기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법도 있어요. 단 2025년 11월부터 추납 제도 계산 기준이 바뀌었어요. 신청한 달 기준이 아니라 실제 납부한 달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요. 보험료율이 앞으로 계속 오를 예정이니까 추납을 생각하신다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빨리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기초연금 얘기를 해볼게요. 기초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내가 국민연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는 1961년생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둘째,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매달 버는 소득에다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게 소득 인정액이에요. 그 기준이 2026년에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로 결정됐어요. 이 기준이 작년보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19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의 기준을 조금 넘겨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해요. 새로 자격이 되실 수 있어요.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단독 가구 최대 34만 9,70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5만 9,520원이에요. 이것도 작년보다 2.1% 올랐어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해서 줘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에서예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넘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소득 인정액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공제, 부채공제를 다 적용하고 나면 생각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면 4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 것은 절대 소급해서 주지 않아요. 생일 전 달부터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달치는 영영 못 받는 거예요. 신청 장소는 세 곳이에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드려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직영연금 수급자의 경우에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영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단 직영연금을 5년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개인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해외에 2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장기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부분 미리 확인하세요. 이번엔 연금을 더 받는 방법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 연기연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추면 늦출수록 더 많이 받아요. 5년 미루면 36% 더 받아요. 두 번째, 국민연금 임의가입이에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임의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최소한의 금액만 내도 10년을 채우면 나중에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국민연금 받는다고 아내 것은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아내 이름으로도 임의 가입해서 10년 채워두면 두 분이 따로따로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추납제도예요. 과거에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서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기간 보험료를 내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2025년 11월부터 납부한 달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적용되니까 앞으로 보험료율이 계속 오를 예정임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추납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네 번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챙기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그러니까
2026년 기준으로 약 5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감액이 없어요.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과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5번째,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에요. 2025년 연금 개혁으로 이 부분이 크게 확대됐어요. 자녀를 둘 이상 낳은 경우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이번 개혁으로 혜택이 더 확대됐어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크레딧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군복무 크레딧도 개혁으로 인정기간이 늘어났어요. 자, 이제 장애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헷갈리는데 확실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이에요. 이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연금이에요. 내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받는 기여식 연금이에요. 장애 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 나누는데 이 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요. 가입 기간이 짧아도 장애 원인이 가입 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단, 초진일 요건과 보험료 납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해요.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해요. 두 번째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이에요. 이건 국민연금과 전혀 달라요.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무기여식 제도예요.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에요. 2025년 기준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월 138만 원, 부부 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예요. 이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를 합쳐서 줘요. 2026년 기준 기초급여는 34만 9,700원이고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43만 9,700원까지 추가로 나와요.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입금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 장애인 연금을 받다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지급이 멈추고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요. 이때 기초연금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해요.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급하던 시군구에서 65세 한 달 전에 안내를 해줘야 하지만 혹시 못 받으셨다면 직접 챙기셔야 해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등급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급과 다르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장애를 인정하는 기준과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카드가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모두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해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실수. 기초연금 신청을 미루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급이 안 돼요.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생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생일 달부터가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줘요. 한 달이라도 늦으면 그 한 달치는 영원히 못 받아요. 두 번째 실수. 아파트 재산이 많다고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시가격 기준이고 부채공제도 되고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도 있어서 시세 10억 이상 아파트에 사셔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해보세요. 세 번째 실수. 조기 수령을 급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당장 돈이 필요해서 조기 수령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액된 금액이 평생 유지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정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의 차이를 꼭 계산해보세요. 네 번째 실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뿐이에요. 다섯 번째 실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전국 어느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지와 관계없어요. 자녀분 댁 근처나 병원 근처, 편한 곳 어디서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내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깔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납부한 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긴 한데 한번 해두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담사가 직접 안내해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금이 계좌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계좌번호가 바뀌거나 통장이 없어진 경우 연금이 한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해당 기관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해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 대한민국에서 지금 연금을 받으실 자격이 되는데 안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특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한 달에 34만 9,700원, 1년이면 4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4,200만 원이에요. 이 돈이 신청 안 해서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신 후에 주변 어르신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 친척, 동네 어른들한테 공유해 주시는 게 정말 큰 효도이고 사랑이에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걸 딱 3가지만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 기준만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이 2가지는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둘째,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안 줘요. 생일 한 달 전에 꼭 신청하세요. 늦으면 지나간다 할 것은 못 받아요. 셋째, 조기 수령은 신중하게. 5년 앞당기면 평생 30%가 깎여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는 국번 없이 1355 전화해서 내 기초연금 자격되는지,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 한 번이 남은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연금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절대 몰라선 안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30년 직장 생활 끝에 받은 퇴직금 2억 8천만 원. 그런데 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 1억 5천만 원을 갚아주고 아들 전세자금까지 대출 보증을 서줬다가 노후 자금이 모두 사라진 60대 부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캥거루족 자녀를 둔 50대, 60대 부모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자식 사랑은 당연하지만 내 노후까지 포기하면서 도와줘야 할까요? 통계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부모 세대가 직면한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30년 넘게 직장 다니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 퇴직하면 그걸로 편하게 여생 보낼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텼는데요. 막상 퇴직금 통장에 2억 8천만 원 찍혔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어디 갔냐고요? 통장 잔액 47만 원입니다. 딱 2년 만에 말이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직접 만난 60대 부모님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 50대, 60대 부모 세대 중 무려 58%가 성인 자녀 때문에 노후 자금을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식 사랑은 당연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질적인 해결 방법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금 통장 잔액이 줄어들고 계신 분들, 자녀 때문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제발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한테는 계속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캥거루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호주에 사는 캥거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다 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취직해서 독립하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30대, 심지어 40대까지도 부모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통계청 자료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30대 미혼 자녀 중 47%가 아직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10명 중 거의 5명이에요. 그것도 서울 수도권 기준이고요.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혼자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올해 62세, 작년에 대기업 계열사에서 정년퇴직하셨어요. 퇴직금으로 2억 8천만 원 받으셨는데 그분 말씀이 통장에 그 돈 찍힌 거 보고 와이프랑 둘이 소주 한잔 했대요. 이제 좀 살겠다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월급쟁이로 살면서 애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대느라 제대로 저축도 못했는데 퇴직금만은 꼬박꼬박 쌓인 거니까 그게 얼마나 대견하고 기뻤겠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뒤에 딸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33살 딸이 친구랑 같이 카페 창업했다가 완전히 망했대요. 강남 쪽에 괜찮은 상권이라고 해서 보증금 5천에 월세 500만 원 내고 들어갔는데 코로나 이후로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장사가 안 됐대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7천만 원 들어갔고 커피 머신이랑 제빙기 같은 장비 구입하는데 3천, 식자재, 외상값이 2천, 밀린 월세가 6개월치 3천만 원, 다 합쳐서 빚이 1억 5천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김 씨는 그 말 듣고 머리가 하얘졌대요. 딸이 울면서 아빠 나 어떡해. 신용불량자 되면 앞으로 취직도 못해. 은행 거래도 막히고 카드도 못 쓴다고 하는데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딸이 막내인데다가 어려서부터 아빠가 제일 예뻐했던 자식이라 더 그랬대요. 결국 퇴직금에서 1억 5천 갚아주고 남은 돈 1억 3천으로 전세 구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또 결혼한다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 좀 서달라고 하더래요. 아들 말로는 자기가 다 갚을 테니까 보증만 서달라 그랬답니다. 큰아들이라 결혼은 꼭 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김 씨는 그것도 거절 못하고 보증 섰는데 아들이 6개월 뒤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잘리면서 대출 갚을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7천만 원짜리 대출이었는데 아들이 3개월 연체하니까 은행에서 김 씨한테 연락이 왔대요. 보증인이니까 당신이 갚으라고요. 결국 그 빚까지 김 씨가 다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 김 씨 부부는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에서 둘이 살아요. 국민연금 합쳐서 한 달에 92만 원 나오는데 월세 내고 나면 47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해요. 전기세 2만 원, 가스비 3만 원, 휴대폰 요금 두 사람 합쳐서 7만 원, 건강보험료 4만 원 내고 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31만 원입니다. 하루에 1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두 사람이 밥 먹고 살아야 해요. 마트 갈 때도 할인 스티커 붙은 것만 골라 사고 고기는 명절에나 먹고 과일은 아예 생각도 못 한대요.
그분이 제 손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한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후회가 밀려와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원해서 도와준 건데 지금 와서 그 돈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부천에 사시는 박순자 씨, 올해 58세인데요. 남편은 5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혼자 자영업으로 슈퍼 운영하면서 아들 둘 키웠어요. 큰아들은 34살인데 결혼해서 분가했는데 작은아들이 문제였습니다. 31살인데 아직도 취직을 못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본다고 8년째 집에서 공부만 하는데 학원비며 생활비며 다 박씨가 대고 있습니다. 한 달에 공무원 학원비 80만 원, 영어 학원 40만 원, 용돈 30만 원, 합쳐서 15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8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박씨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랑 퇴직금 합쳐서 1억 8천이었는데 거기서 아들 공시생 지원하느라 거의 다 썼어요. 박씨는 슈퍼에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버는데 아들 학원비 대주고 나면 자기는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해요. 집은 전세인데 2년 후면 계약 만료되는데 목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드님한테 알바라도 하라고 하세요 했더니 박 씨가 한숨 쉬면서 그랬다가 아들이 삐져서 방에서 안 나와요. 공부에 방해된다고 화내고요. 지난번에도 편의점 알바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아들이 공시생 알바하면 공부 시간 빼앗겨서 합격 못한다. 엄마가 나 떨어지길 바라냐. 이렇게 나오더래요. 박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합격만 하면 다 보상받을 거 아니에요. 구급 공무원 되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8년 동안 떨어지는 시험을 계속 보면서도 희망을 놓지 못하는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지켜보면서도 뒷바라지를 멈추지 못하는 엄마.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발표한 자료 보면요. 50대, 60대 부모 중 58.3%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한 달 평균 지원 금액이 68만 원이에요. 1년이면 816만 원입니다. 10년이면 8천만 원 넘어가요. 20년이면 1억 6천이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중에서 37%는 자기 노후자금을 깨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쓸 돈을 자녀한테 먼저 주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통계를 보면요. 60대 이상 부모 중 73%가 자녀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가 후회한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다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62%가 또 도와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슬픈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취업난입니다. 예전에는 대학만 나오면 어디든 취직이 됐는데 지금은 서울대에 나와도 취직 힘들다고 하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7.2%인데 실제로는 체감 실업률이 25%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4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기업 공채는 거의 없어졌고 중소기업은 가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공무원 시험은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30대가 돼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는 거죠. 알바로 근근히 생활비 버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한 달에 150만 원 벌면 월세 50만 원 내고
통신비, 식비, 교통비 쓰면 남는 게 없어요.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 문제입니다. 서울 전세가 웬만하면 3억은 기본이에요. 월세로 살자니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노량진에서 고시원 살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고시원 월세가 45만 원이에요.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고 방은 2평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나마 그게 싼 거래요. 요즘은 고시원도 50만 원 넘어가는 데가 많대요.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20대부터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전세금 대출 보증을 서주거나 아예 전세금을 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보통 2억에서 3억입니다. 퇴직금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혼 비용이에요. 요즘 결혼 한 번 하려면 평균 3억이 든대요. 신혼집 전세금 2억, 예식장 대관료 500만 원, 예단 혼수 각각 1천씩 2천, 피로연 음식값 1천, 신혼여행 500, 가전제품이랑 가구 장만하는데 3천, 이렇게 합치면 3억이 훌쩍 넘어가요. 양가에서 반반 부담해도 1억 5천씩은 내야 해요. 그런데 젊은 세대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결국 부모가 내줘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부모는 아들 결혼시키면서 퇴직금 2억을 다 썼대요. 전세금 1억 5천 대주고 예식 비용이랑 혼수 장만하는데 5천 쓰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손주 태어나면 또 돈이 들어요. 산후조리원 비용 300, 아기용품 사주는데 200, 이유식 용품에 또 돈 들어가고요. 며느리 친정에서도 부담하니까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친정 부모도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결국 시댁에서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자녀 사업 실패예요. 요즘 청년들이 취직 안 되니까 창업한다고 나서잖아요. 카페, 식당,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이런 거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영업 5년 생존율이 29.8%밖에 안 된대요. 10개 중에 7개는 5년 안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하면 빚만 남는데 그 빚을 결국 부모가 떠안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자녀 사업 실패 빚 갚아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딸이 온라인 쇼핑몰 하다가 재고 처리 못해서 8천만 원 빚이 생겼는데 그걸 엄마가 다 갚아줬대요. 또 어떤 분은 아들이 치킨집 하다가 망해서 5천만 원 빚졌는데 그것도 아빠가 갚아줬고요. 다섯 번째는 자녀 이혼 문제예요. 요즘 이혼율이 정말 높잖아요.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대요. 자녀가 이혼하면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 문제가 생겨요. 특히 손주가 있으면 양육비를 내야 하는데 자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가 도와주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딸이 이혼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 내야 했는데 딸한테 돈이 없어서 엄마가 대신 내줬대요. 그리고 손주 둘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씩 보내야 하는데 딸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생활비가 모자라서 또 엄마가 50만 원씩 보태준대요. 이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녀 질병이나 사고예요. 자녀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암 같은 중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들어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들이 30대 초반에 백혈병 진단받아서 치료하는데 5천만 원이 들었대요.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2천만 원 넘었고 간병비랑 영양제 갖가지 합치면 3천만 원 더 들어갔대요.
그걸 부모가 다 부담했어요. 또 어떤 분은 딸이 교통사고 났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어서 치료비를 받을 수가 없었대요. 병원비 1천만 원을 부모가 대신 냈고요. 그럼 왜 부모들은 이렇게까지 자녀를 도와주는 걸까요? 제가 인터뷰한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들 비슷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자식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고 자랐잖아요. 그게 부모의 도리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로서 자식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영향으로 가족 중심주의가 강하잖아요. 자식이 공경에 처하면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도움이 아니라 의존을 만든다는 겁니다. 부모가 계속 돈을 대주면 자녀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키우지 못해요. 30살 넘어서도 엄마 돈 좀, 아빠 이번만 이렇게 손 벌리는 게 습관이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평생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쓴 논문 보니까 부모 의존도가 높은 성인 자녀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 발병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부모 돈으로 살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독립할 용기도 없고요. 더 심각한 건 부모 자신의 노후가 파탄 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통계 보면 60대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예요. 무려 43.4%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OECD 평균이 14.8%인데 우리나라는 그 3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자녀한테 다 퍼줘서 정작 본인 노후 준비를 못한 겁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도 평균 56만 원밖에 안 돼요.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16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70대, 80대 되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휴집하시는 할머니들,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 보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인천에 사시는 이정희 씨, 64세인데요. 퇴직금 1억 8천을 딸 결혼 비용으로 다 써버렸어요. 딸이 직장 동료랑 연애 결혼하는데 신랑 집에서 집은 마련하고 이쪽에서 예식비랑 혼수 담당하기로 했대요. 그게 9천만 원 들었고 딸 몫으로 가전제품이랑 살림 장만하는데 또 5천 나갔고 나머지 4천은 딸한테 용돈으로 줬답니다. 그렇게 다 쓰고 나니까 본인한테 남은 게 없더래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기들은 일해서 벌면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허리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대요. 산재 처리도 안 돼서 치료비도 본인이 다 부담했고요. 지금 이 씨는 남편 대신 청소일 나가서 한 달에 120만 원 벌어요. 그걸로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남편 약감 떼고 나면 저축은 못해요. 남편이 올해 67살인데 몸이 계속 안 좋아서 병원비가 매달 30만 원씩 나가요. 이 씨가 딸이 효도할 거라고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명절 때나 겨우 보내요. 우리 부부가 늙어서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러시는데 듣고 있는 제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요양병원 보내준다고 했는데 요양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든대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노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녀한테 돈을 퍼주면 결국 둘 다 망한다고요. 자녀는 경제적 독립을 못하고 부모는 노후에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부모가 아프거나 요양시설 들어가야 할 때 돈이 없어서 고생하게 돼요. 자녀한테 다시 부담을 지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연구 보니까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자녀 지원하다가 나중에 자녀한테 경제적 의존하게 되면 가족 관계가 악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 노후까지 포기하면서 도와줘서는 안 돼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노후 자금부터 확보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부 기준으로 최소 2억 5천에서 3억은 있어야 한대요. 그게 있어야 70대, 80대까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퇴직금 받았으면 최소한 절반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계좌에 넣어두세요. 자녀가 아무리 애원해도 그 돈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해요. 그리고 그 돈은 정기예금이나 연금보험 같은 데 넣어서 중도 해지가 어렵게 만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자녀한테 현실을 직시시켜야 합니다. 엄마 아빠도 돈이 없어. 우리도 늙으면 돈 벌 수 없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처음에는 자녀가 서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지 평생 먹여 살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자녀가 18살만 되면 독립시키잖아요. 대학 등록금도 본인이 대출받아서 다니고 생활비도 알바해서 벌고요. 그렇게 키워진 아이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립심이 강해요. 세 번째는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반드시 계약서를 쓰세요. 빌려주는 건지 주는 건지 언제까지 갚을 건지 명확히 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도 안 생기고 자녀도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특히 큰 돈이 오갈 때는 꼭 문서로 남겨야 해요. 차용증이라도 쓰고 가능하면 공증도 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자녀가 안 갚겠다고 할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재무 설계사나 심리 상담사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 상황을 분석해주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자녀 문제로 우울증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무료 상담도 많이 해요. 재무 상담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긴급 복지 지원 같은 거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는데 한 달에 최대 33만 원 나와요. 부부 합치면 52만 8천 원이에요. 이것도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주민센터 가서 꼭 신청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해줘요. 이런 제도들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돼요. 여섯 번째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혼자서만 이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후 준비 교육 프로그램 같은 데 가보시면 같은 고민하는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서로 위로받고 정보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좀 편해지고
해결 방법도 보입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부모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캥거루족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7번째는 자녀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성인 대 성인 관계로 바뀌어야 해요. 자녀를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 독립된 성인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 자신이 생각을 바꿔야 해요.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우리 애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생각 버려야 해요. 30살 넘은 사람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에요.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해요. 8번째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애가 나중에 잘 되면 나한테 효도할 거야. 이런 기대 갖지 마세요. 요즘 세대는 효도 개념이 우리 때랑 달라요. 부모 모시고 사는 것도 싫어하고 용돈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내 노후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해요. 9번째는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프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운동하고 건강 챙기세요. 걷기 운동만 매일 30분씩 해도 건강이 많이 좋아져요. 병원비 아끼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평생 자식 위해 희생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60대면 아직 20년에서 30년은 더 사실 분들이에요. 그 시간을 비참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자식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 없어서 자식한테 짐 되는 게 더 미안한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 내서 자녀한테 이제는 엄마 아빠도 우리 인생 살게 해달라고 말하세요. 그게 여러분과 자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오늘 정말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눈물 나왔어요. 그분들이 나쁜 부모여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착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게 내 인생 전부를 포기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 통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최소한 앞으로 20년 동안 쓸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다 포함해서요. 그 돈은 절대로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생존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엄마 아빠 형편이 이래.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이렇게 명확히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서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진짜 독립은 부모가 돈을 안 줄 때 시작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다만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하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 정부 지원 제도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